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강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하고 좀 별개일 수 있으나 이 한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민족, 한민족의 젖줄이고 또 특히 우리가 산업사회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에서 이 한강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한강을 알아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한강 이야기는 비단 단순한 한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강들의 역사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강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강은 우리가 역사시대 이전에 선사시대로 넘어가서 그 선사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라고 하는, 즉 우리 한반도 내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시원의 역사가 한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추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 개화기를 거치면서도 엄청나게 이 한강은 중요했고, 개화기 이후에 산업사회로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한강의 역사를 모르고는 한민족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강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강의 이야기를 하려면 과연 한강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한강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발원지가 이제 두 군데입니다. 금강산에서 출발하는 이제 북한강이 있고, 이쪽에 남쪽에서 검룡소에서 출발하는 이제 남한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평 두물머리에서 만나갖고 서해까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강의 발원지 자체가 하나의 그 역사에 나와 있는 발원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대산 우통수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우통수보다도 이제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가 하나의 한강의 발원지로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그 이전까지 역사에서 나오는 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대산 서대 쪽에 있습니다. 이게 평창군 쪽에 있는 건데, 오대산의 서대 쪽에 있는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는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동지지, 동국여지, 승남, 세종, 칠록, 지리지 이쪽에는 이제 우통수가 발원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통수에서는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데 그 물은 아주 자디차고 보통 물보다 비중이 높아 무겁다. 이래서 이 우통수를 되게 신성시 여기는 하나의 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강의 이제 발원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우통수의 물을 상당히 신성하게 여겼는데, 오대산 우통수는 물이 맑고 몸에 유용해서 조선시대 세조는 피부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생기는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앓았는데 우통수를 마시고 이 병이 낫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우통수의 이 발원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 한번 그 오대산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통수를 한번 이렇게 현장을 가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으로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실질적인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가 위성이 발달을 하고 거리 개념이 이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우통수보다는 좀 더 위에 발원지가 하나 더 있더라. 그게 바로 검룡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로 이제 규정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죠. 태백시에 있습니다. 금대봉에 있는 연못입니다. 검룡소 이에는 고목나무 샘이 있고요. 이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검룡소를 지나서
아우라지, 영월 아우라지 알죠? 이쪽 송천. 그래서 송천에서 만나갖고 영월로 들어가는데 영월에는 크게 강이 두 개가 있죠. 동강과 서강이 있습니다. 이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남한강이라고 하고요. 이 남한강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충주를 지나고 이쪽에 여주, 이천을 지나갖고 발당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서해안까지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북한가가 합류를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기 이 검룡소는 하루에 약 2,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는데 냉천입니다. 여러분 냉천, 온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25도씨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온천이라고 하고 25도씨 미만은 냉천이라고 하는데 이 검룡소는 냉천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차가운 물이에요. 평균 우리가 일반적인 물이 13도 정도를 기준으로 두는데 여기는 사계절 9도 정도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검룡소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검룡소라고 붙어졌나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굴 속에 검은 용이 생존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검룡소라고 해서 검룡소에서 사계절 내내 차가운 지하수가 폭포처럼 이렇게 흘러나오고 검룡소 근처에는 희귀 동식물이 상당히 다양하게 생존을 해갖고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금대봉, 그러니까 태백시에 있습니다. 태백산에 있는 금대봉의 검룡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겠네요. 여름에는 무지무지 시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9도씨 정도의 수온을 유지를 하니까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검룡소가 우통수보다도 아까 이제 우리 역사의 기록에는 우통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약 27km 정도 더 상류에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강의 발원지를 공식적으로 검룡소라고 하는데 검룡소 주변의 안반에는 물이끼가 푸르게 자라고 있어 아주 신비스럽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원지를 검룡소로 보다니까 매년 8월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휴일날에 뭘 하니까 한강 대제를 지냅니다. 여기서 크게 제사를 지내고 민족의 젖줄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며칠 날 지내는 게 아니라 8월 첫 번째 주 일요일 날에 이 검룡소에서 한강 대제를 지내니까 뭐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못 가지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8월 첫 번째 일요일 날에는 반드시 태백에 가서 금대봉에 이 검룡소를 가면은 한강 대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쪽에 무속에서도 그 용궁이라고 하죠. 이 불을 상징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민족의 뭔 이 농경 사회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대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스러운 의식이고 또 젖줄에 관련돼 갖고 기초를 인류가 만드는 기초가 물이기 때문에 이 엄청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 참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2010년도에 금대봉 기슭에 위치한 태백 검룡소와 그 주변 계곡 전체를 명승제 73호로 지정을 해갖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 검룡소입니다. 뭐 이 검룡소는 한 군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검룡소는 한 군데인데요. 이게 뭐냐 금대봉 기슭에 제당굼샘, 고목나무샘, 물골의 석간수, 예터굼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물이 여러 군데서 이제 용천 밑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물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용천수라고 하고요. 그 물이 이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다 모아지는 거는 저수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수의 개념하고 용천수 개념은 틀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백두산의 천지를 생각합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상당히 신비롭다라고 하고 백두산 천지가 되게 신성하다고 하죠. 백두산 물은 어디서 내려와서 고이는 물이 아니죠. 백두산의 천지는 어떻게 되죠? 용천입니다.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백두산의 천지가 상당히 신비로운 곳이다 이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다 용천입니다. 제당굼샘, 고목나무샘, 물골, 석간수, 예터굼 솟아난 이 지하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곳이 바로
검룡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런 소들이 이렇게 한강에 바로 이 검룡소, 여기도 이제 검룡수 해갖고 많은 이렇게 가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강 대제를 지내는 날을 기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가족들하고 나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에 살면은 발당 댐부터 이제 우리는 그냥 한강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강의 물줄기는 크게 두 줄기죠.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나눠지게 돼 있죠. 이 한강의 물줄기가, 강줄기가 두 가지인데, 한강의 남쪽에 있는 남한강은 아까 검룡소에서 출발을 해갖고 태백산을 거기서 검룡소 시작해서 이제 충청북도 충주댐 아시잖아요. 충주댐을 지나갔고, 그러니까 제천, 단양, 충주댐을 지나갔고 여주, 이천, 발당 이렇게 양평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양평 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걸 남한강이라고 하고, 북한강은 이제 금강산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춘천을 거쳐갖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가평에 가면 가평댐, 그 뭐 다목적 댐들이 많이 있죠. 그쪽에는. 그쪽을 이제 흘러 들어오는 강.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라고 하는 두 강줄기가 어디서 만나냐면 두물머리에서 만납니다. 이 두물머리는 양평에 있죠. 남한강과 두만강 두 강물이 만나는 지역이 양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물머리, 양술이 같은 말입니다. 양수, 우리 두 군데서 내려온다고 해갖고 양술인데, 우리 그냥 표현으로 하면은 두물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물머리에서 이제 만나갖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물이 머리에 맞대는 뜻이다 해갖고 두물머리인데, 양수리에서 하나가 돼갖고 이제 발당댐을 거쳐서 이제 우리 여기 한강으로 내려와서 이게 어디까지 가죠? 임진강과 한번 만나서 서해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이제 우리 젖줄이다 이렇게 가는데, 바로 여기가 두물머리입니다. 이쪽에서 내려오는 게 이제 남한강이고, 여기서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게 북한강이고, 이 두물머리 앞은 뭐 엄청난 그 강폭이 넓죠. 강 두 개가 이렇게 합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8월 달에 가면은 이 연꽃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그 생태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양평의 두물머리니까, 양평 두물머리도 여러분들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한강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읊어보고, 한강의 각종 뭐 정자라든가 나루터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주변의 거주의 역사는 이제 아주 오래됐습니다. 까마득한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이 거주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강변에 움집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강변에 보면은 암사동에 보면은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가 있고 선사 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을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부터는 우리 역사 시대라고 하고, 기록이 글자가 없어갖고 기록이 안 되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암사동에 가면은 이제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역사 글이 만들어져 갖고 역사적 개념이 있기 이전부터 선사 유적지가 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다. 이 암사동이 바로 뭡니까?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에 암사 유적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변에 움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이 그대로 발견이 됐다. 이 시기가 우리 역사시대 이전인 선사시대다. 그래서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농사 짓는 법을 알게 된 이후에 강가에 모여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선사 유적지다. 그래, 한강의 이제 최초의 국가는 뭐 어떻게 건설이 됐냐면은, 제가 지난번 한번 서울 변천사를 할 때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백제가 이제 국가로서는 최초의 건설이 됐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한강을 옥리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수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한강을 아리수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한강을 부를 때 아리수라고 불렀고, 이쪽에 백제 사람들은 옥리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한강을 고구려와 신라를 공격하기 좋은 백길로 인식을 했고, 한강의 물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나라를 건설을 했죠. 한강변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는 몽천토성, 풍납토성, 아차산성, 이게 전부가 이제 유적지가 이래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살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도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국가 단위의 어떤 사람이 사는 장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강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한강 이북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여러 성을 함락하고 백제 항복을 이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광개토왕 아들 장수왕은, 그러니까 광개토왕은 이 한강을 남한 저지선으로 보고 한강까지를 침략을 하고, 나머지는 이 광개토왕은 어디로 갔나니까 북진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펼쳐갖고 이제 이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는 여기서 한성 백제에 의해서 이제 공주 쪽으로, 웅진 백제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삼국 통일 계획을 수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몰아내면서 한강을 점령을 하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일신라, 근데 여러분들이 통일신라라는 말은 쓰지 말기를 바랄게요. 이건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발해, 대조영이 만든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발해와 밑에는 신라, 이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북국 시대에는 신라인들이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중국으로 하는 백기를 확보를 해갖고 교역의 하나의 기초를 이루던 장소다. 신라가 한반도 남쪽을 점령하면서 남북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어떤 역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때 넘어오면서는 아까 이제 백제는 옥리하라고 했고, 이쪽에 고구려는 아리수라고 했다라고 하면, 고려 때는 한강을 열수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열수라고 불렀는데, 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은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뻗어내린 긴 강, 그래서 열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고려의 도읍지가 개경이었죠. 지금 말하면 개성입니다. 그 개성의 도읍을 줬지만은 늘 이렇게 임진강을 모태로서 한강에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도읍지를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렇지만은 고려 시대 때도 여기를 남경이라고 해갖고 되게 한강 주변을 고려 시대 때도 개경에 도읍을 주고 있었지만 한강을 되게 중시 여겼고, 약 1년 정도는 도읍을 한번 개경에서 남경으로 옮긴 적이 역사의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1년 정도의 짧은 기록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깊이 인식은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고려 시대 때도 이 한강을 되게 중시 여겼던, 그러니까 평양과 개성과 서울이라고 한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삼경을 도갖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도읍지를 이제 한성으로 한양으로 옮기면서 드디어 한강이 이제 역사의 중심이 돼갖고 오늘날에는 세계의 중심이죠.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난 뒤에 오늘날의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강으로 커졌다. 조선 사람들은 한강을 한수라고도 부르고 한가람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건 되게 크다 뭐 이런 뜻이고, 신성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제 시대의 강점기에 접어들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탈의 역사의 중심지가 됐다. 즉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남쪽에서 수탈한 것은 군산항을 통해서 이제 전부 이렇게 내보냈고, 일본으로 이제 갖고 갔고, 이쪽 중부권에서 이루어진 거는 이제 한강을 통해서 이제 전부 갖고 와서 인천항에서 갖고 가는 하나의 한강 자체가 수탈의 역사의 중심지가 됐다. 이 이후에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의 큰 상징적 의미로서 이제 한강이 역할을 하고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강의 기능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서울과 경기 평양에 넉넉한 물을 대주고 수상교통의 하나의 요지죠. 물론 뭐 지금도 우리가 저쪽에 그 여의나루에서
잠실나루, 송파나루까지 이제 이 택시가 오고 가고 수상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가고 하지만은 지금은 아주 적은 양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할과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죠? 마포나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쪽 이쪽에서 이제 이 벌목을 하게 되면 나무를 어떻게 뗏목을 만들어 갖고 어디까지 내려오죠? 마포나루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충주댐이 만들어지고 팔당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어떤 풍경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상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관리가 지방에서 걷어들인 곡식과 특산물을 한강의 백기를 이용해서 이제 유통을 했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영광굴비라든가 한산, 모시, 울릉도, 어징어 이런 모든 지역의 특산물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인천 앞바다로 와갖고 전부 한강을 통해서 마포나루까지 와서 마포나루에서 이제 이쪽에 이 경북궁 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뭐 이런 특산물의 유통의 중심지가 한강이 했다. 그래서 한강에는 나루터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서울역 앞이 뭐 복잡하죠. 고속버스 터미널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는 한강 나루터가 아주 복잡하고 외부의 이물에 관련된 이질적 어떤 물건들이 항상 들어오는 개화된 물건들이 들어오고 우리 특산물이 나가고 하는 어떤 복마전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한강의 나루터들이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강의 이제 기능은 변화가 되죠. 이 나루터의 기능이 다리가 만들어지죠. 근대식 교량이 이제 1900년도에 외국인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고, 그 얼마 안 돼서 이제 철교 위에 이제 기차가 왕래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요. 1917년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강대교를 건설을, 1917년도에 이제 우리가 도보 다리로서는 한강을 건너는 데는 나루터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1917년도에 최초의 한강대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때만 해도 한강에 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다수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 나루터는 없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갖고 오게 되고요. 1944년도에 청평댐이 건설된 이후 한강은 물길로서 역할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제 저수 기능을 갖고 왔고 댐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지 않다 보니까 한강은 약간 좀 메마른 어떤 한강이 되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은 좀 적었다. 그때부터 청평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강은 하류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은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강의 역사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1950년도에 이제 6월 25일 날에 이제 전쟁이 나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분들이 이 전쟁 얘기를 깊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내려가면서 뭘 하죠? 한강다리 폭파를 하게 됩니다. 이 한강다리 폭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한강다리 폭파하면 우리 국민들이 피난을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파를 하는 개념은 딱 한 가지죠. 북한에 있는 어떤 인민군들이 더 이상 남쪽으로 빨리 내려오는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강 다리를 이제 폭발을 하는 이런 어떤 아픔의 방어선 기능을 가졌다. 이래서 이 한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어선의 기능, 유통의 기능, 수상 교통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전쟁이 나면서 이제 한강 대교는 폭파가 됐고, 이후 한강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오늘날의 모든 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가 있어야 된다. 공무원 용수가 없으면 아무런 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를 이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한강에 있는 거의 흙과 모래를 퍼갖고 주택 건설을 했다. 한강에 콘크리트 제방을 건설을 하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뭐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이쪽에 옥수동 앞에에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모래섬이었는데 지금 그 섬이 없어졌습니다. 그 섬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그 섬이 만들어진 게 지금 바로 압구정동에 있는 지금 뭐 그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그 자체가 모든 모래가 그 옥수동 앞에 있는 섬에 모래를 다 퍼다가 있어요.
그러므로서 그 앞에 있는 섬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거 안타까운 역사인데 이걸 제가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렇게 모르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섬 역사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강 주변에 있던 초가집과 판잣집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한강에 있는 그런 옥동 앞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빌딩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 뒤에는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픔도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수의 이제 남북 간의 한강 다리가 이제 만들어졌죠.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감탄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잃어버렸죠? 자연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도 뭐 있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강의 생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강은 젖줄이라고 하죠. 강은 생태의 하나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게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생명의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한강 하구에 가면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한강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이 왔다가 갔다 갑니다. 이 한강 하구는 생태계의 아주 그 보고입니다. 그 정도로 그 다양한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어디냐면은 밤섬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풍선처럼 몸이 퉁퉁한 황복이 밤섬에 많이 났던 이 아주 희귀한 젖뱅어, 가시선이 있는 가시 납자리 이런 것들이 밤섬 인근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한강이 상당히 많이 썩어댔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갖고 지금의 한강은 생태 복원이 완전히 돼갖고 생태계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강이 임진강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한강 하구입니다. 여기가 매년 약 20만 마리 정도의 철새가 이쪽에 도래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엄청납니다. 한강 하구는 강과 육지, 바다가 세 개가 어우러지는 거죠. 근데 세 개 중에서 한강뿐이 아니라 임진강이 들어오죠. 거기다가 이제 바닷물이 바로 있죠. 이래서 거대한 생태계로 개리, 저어새, 제두루미 이런 생태지로 아주 유명하고요. 여기에 일산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장항습지가 있습니다. 이 장항습지는 아주 그 보고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할 가치가 있는 건데 한강 하구 중에 새와 물고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장항습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날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런데 이렇게 장항습지 같은 데 놀러 가면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철망으로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하는데 고양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습지고요. 서해안의 바닷물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제 한강 하구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한강과 섞이고 빠져나가는 이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물이 올라왔다. 그래 바닷물이 민물과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그런 반복하면서 형성된 갯벌입니다. 장항습지 인근의 한강에는 누치, 모래무지, 농어 이런 물고기들이 다수 살고 있어 갖고 많은 생태학에서 이렇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한강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교육의 현장이었던 강을 따라 독특한 문화가, 한강의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동서 간의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의 뭐 북쪽과 남쪽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한강의 동쪽과 서쪽도 많이 틀립니다. 한강의 서쪽은 이 바다 갯벌과 연결이 되고 동쪽은 산과 연결이 되고 그 한강의 북쪽과 남쪽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질적 문화와 물자들이 이 강을 매개로 해갖고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한강의 문화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강은 삶의 터전이자 격전의 현장이고 교류의 매개체다. 아,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삶의 터전이자 격전의 현장이었으며 교류의 매개체다. 이 한강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한반도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한강에 기대어 살았기 때문에 한강을 어머니 같아. 우리가 젖줄 이런 얘기하는 게 한강은
도시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다. 고대인들이 국가를 만들고 자웅을 겨루는 정보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이제 바로 한강이다. 즉 이들은 한강뿐이 아니라 다 이 강 주변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나루터에 가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루터가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게 천하통일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고,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중앙 집권 국가가 수립된 뒤에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강의 유역은 통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물론 그 통치의 중심 지금까지도 위치를 하고, 지금은 현재 세계의 우뚝 선 서울, 그 서울의 중심이 어디예요? 한강입니다, 바로. 그래서 한강이 되게 중요하다. 고려시대 때 한강의 유역에는 한강의 삼경의 하나로 아까 얘기했죠. 평양과 개성과 이쪽에 한양을 얘기하는데 수도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될 정도로 한강은 중요한 자리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강은 수도로 확정이 돼갖고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서울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한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한강의 나루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한강의 나루는 엄청 중요합니다. 한강 나루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강 나루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강의 그 본류와 같이 큰 강의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이 한강은 다른 나라의 강을 가보면 진짜 초라합니다. 여러분들 뭐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 잘 알잖아요. 나인강 가보세요. 또 아니면은 이쪽에 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강 아주 초라하고 좁아요. 근데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한강 와보고 놀래버립니다. 이렇게 큰 강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 한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리를 놓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건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루터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물살이 약한 곳에다가 이제 나루터를 만드는데, 한강 나루가 만들어진 것은 한강이 집단 거주지가 생성되면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이 나루가 만들어졌다. 이 나루는 가장 중요한 게 교역의 중심지면서 전쟁이 났을 때 교두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국 전쟁 때 한강 다리를 끊어 버렸듯이 전쟁이 났을 때 나루의 배를 없애버리면은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전쟁 시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사국시대가 되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른다. 이래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갖추는데 직결이 되는 곳이 바로 한강이다. 그 한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나루터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군사 이동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한강의 나루도 대규모화되고 기능도 상당히 다양화가 됐다. 그 다음에 전쟁뿐이 아니라 유통 기능으로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죠. 고려를 거치면서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한강은 세곡을 실어 나르는, 그 세금을 공출을 하잖아요. 이거를 실어 나르는 이제 내륙 수운의 중심지. 그러니까 내륙까지 끌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저 삼남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갖고, 쌀을 걷어갖고 어떻게 하죠? 배를 타 서해안으로 와서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을 타고 마포 나루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그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수운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전국의 주요 간선 도로가 형성되면서 도로를 통과하는 한강에는 대규모의 나루가 이렇게 됐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국도가 올라오는 곳, 저쪽에 장호원에서 올라오는 쪽은 이제 광진 나루 쪽에 이렇게 있고 천호동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방 간선도로가 올라와 갖고 서울과 맞닿는 점에는 다 나루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요 나루를 보면은 이제 광나루 잘 알잖아요. 광나루. 지금도 이제 광나루, 삼반나루, 서빙고나루, 동장나루, 노들나루, 삼계나루, 서강나루, 양화나루, 이런 나루들이 있는데, 지금 대충 보면 뭐야? 이 나루에 있는 터에 지금 다 뭐가 있죠? 다리가 나져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지방의 간선도로가 올라와 갖고 강북으로 연결하는 지점에 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지금 강북으로 연결되는 게 전부 다루다. 뭐 광나루에 광진대교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루를 그럼 누가 관리를 했느냐? 나루 아무 사람의 배 막 띄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루는 공공의 그거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나루와 나루를 오가는 사람과 물자를 건네는 나룻배는 국가에서 관리한 이건 공공의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편의시설로 정부에서 관리를 했다. 조선시대 나루 운영의 자금은 어떻게 했느냐. 정부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땅을 받아갖고 거기서 생산되는 소출을 통해갖고 나루를 운영을 했다. 이래서 이제 이 어느 정도의 규모라면은 대로인 경우, 그러니까 큰 도로가 만들어진 데는 배가 사람들이 아마 많이 드나드니까 그게 양화도, 삼전도, 임진도 이런 데인데 여기는 10결의 진척 위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교통이 빈번한 한강도에는 20결의 진척 위전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뱃사공도 이게 나루의 규모에 따라서 정부에서 임명을 이렇게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인원을 배속을 시킵니다. 다음으로 중로인 경우에는 도로가 조금 작은 쪽에서는 이제 광진나루 같은 경우에는 3결의 진척 위전을 받았고 3명 내외 정도의 뱃사공이 거기다 배속을 시켰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요. 나머지 소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해는 1결의 진척 위전과 1명의 백사공을 배치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역사에 나오게 됩니다. 나루별 선박 보유수는 그 나루의 역할과 기능을 가름하게 되는데요. 대전 통편이나 아니면 속대전 등의 자료를 통해 볼 때 대략 각 나루의 선박 수는 광진에 4척, 송파에 9척, 삼전도에 3척, 신천지에 2척, 한강도에 15척, 양화도에 9척, 공암진에 5척, 철관진에 1척을 배정을 해갖고 운영을 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도로의 폭하고 이 배편의 숫자하고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나간다. 뒷날 서빙고진과 동작진에도 관진선을 불특정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도강시에 뭐 지금도 교량이 성수대교가 무너져 갖고 사고가 많이 났고, 사고가 났을 때에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뭐 이렇게 파면도 당하고, 파면당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법에 심판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룻배를 운영을 하는데도 사고가 없었느냐?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사고의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도강 과정에서 사고는 다양한 모습으로 빈번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태종 13년 한강도에서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30명의 승객이 익사했다 뭐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중종 때 양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자연과 관리를 맡은 책임자는 물론 도진에 관련된 인원들이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갖고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특히 도강 중에 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선 규정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다. 우리 뭐 이렇게 안 돼갖고 한 게 세월호 사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한강에도 이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짐을 싣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다. 뱃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10섬을 실어야 되는데 15섬을 실어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이제 뱃사고들은 곤장 100대에 처해졌으며 도성 또한 중재로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선박관리 역시 이 선박관리도 이 기록에 보면 엄격하게 잘했다. 이게 공공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예요. 선박관리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이 실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이해를 한다라고 하고 이거를 오늘날에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고는 없어집니다. 즉 대부분의 선박은 건조된 지 5년이 지나면은 수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수리하고 난 뒤에 다시 5년이 지나면 그 배는 해체를 시킵니다. 즉 10년이 수명이 돼갖고 수명을 다하면 그 배는 바로 해체를 시켜갖고 쓸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록에 나오게 되고요. 이런 나루가 이제 민영화가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민영화가 되는데 이후에 나루의 운영은 마을이나 민간 손에 이양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건너다니는 나루는 입찰을 거쳐갖고 이제 선정될 정도로 거대한 이익 구조가
나루. 그리고 아니라 유통의 중심지잖아, 이 나루가. 일제강점기 때에 이제 나루를 민영화시키는데, 뱃사공들은 외지인들에게는 이제 뱃삭으로서의 돈을 받지만은 주민들에게는 이제 돈을 안 받고 대개 봄에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씩 혹은 가을에 쌀 한 말씩 받는 식으로 나루 출염, 걷는다가 출염이라고 하죠. 나루 출염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돈을 받았고요. 물류가 이동하는 데는 돈을 받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구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할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었다. 근데 이런 나룻배가 이제 결국은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폐쇄가 되죠. 충주댐과 팔당댐, 그러니까 남한강과 북한강에다가 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수운이 끊어지는 거죠. 물기가 이제 물이 적다 보니까 배가 적게 다니다 보니까 돛담배와 댐목이 사라지게 되고 양평대교, 양근대교, 이포대교 등 건설이 다리가 교량이 만들어지면서 도강 기능이 없어져서 나루는 폐쇄되고 지금은 나루가 완전히 폐쇄됐는데 제가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나루를 좀 살려갖고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뭐 불과 민영화 되기 전까지만 이 다리가 만들어지니까 나루에서 이렇게 했는데 꼭 뭐 쾌속적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다니던 어떤 관광 자원화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한강의 다리는 어떻게 돼? 다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강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한강의 다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시죠? 21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양시에 있는 다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행주대교, 방화대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죠. 김포대교 이런 게. 여러분까지 합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약 25개 다리 정도가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 다리는 21개인데 전체적인 한강에 있는 다리는 71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한강이라고 하는 건 팔당댐 밑에서부터 저쪽에 김포까지를 한강으로 인식하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이 남한강의 물줄기고 이게 이제 북한강 죄송합니다. 이게 남한강의 물줄기고 이게 북한강의 물줄기입니다. 여기 이제 양수리 두물머리라 그랬죠. 두물머리에서 만나갖고 서해안으로 이렇게 서해안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인진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한강이다 보니까 21개의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강에는 7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정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영월, 단양, 제천, 충주, 원주, 여주, 인제, 화천, 춘천, 홍천, 뭐 가평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다리가 있죠. 그래서 71개의 한강의 다리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21개의 다리를 주로 이제 많이 건너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강의 이제 근대 다리라고 하는 것은 한강 철교가 1900년도에 만들어지고 서양 기술자에 의해서 이제 이 가설이 됐는데 이후에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 쪽의 한강은 세계 어느 도시 하천보다 넓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세느강 이런 거 작습니다. 라인강 되게 작아요. 이 한강은 무지무지 광폭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뭐 많이 보잖아요. 한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도시도 크고 다리도 많고 한데 이게 다리가 강이 워낙 광폭이 넓기 때문에 다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 다리의 위치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의 나루터가 대부분 대교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광진에는 이제 광진교와 천호대교, 두모포에는 동호대교, 동작진에는 동작대교 이런 식으로 전부 양화에도 양화대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다. 근데 이제 이 다리라고 하는 건 상설이고 조선시대는 이제 나루터 이외에 뭐가 부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정조가 수원 하성으로 이제 행궁으로 가려고 하면은 뭘 띄웠죠? 부교를 띄웠죠. 그래서 이 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강에다 배를 띄워가 연결을 해갖고 배 위에다가 널빤지를 깔아갖고 이렇게 가는 걸 부교라고 하는데 한강에는 강폭이 넓어서 다리를 놓는 대신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부교인데 임시로 여러 척의 이제 배를 연결하는 거죠. 이게 부교라고 하는 거예요. 연산군 때 처음 부교가 만들어졌다고 등장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정조 13년인 1789년도에 주교사를 설치해갖고 절목을 제정해갖고 운영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고종 때인 1902년도에도 도진회사를 설치하고 내장원을 소속시켜갖고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되게 이게 중요시 여기고 경제 활동에 직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상업 세력한테 이 부교 설치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이제 이 경제적인 이권을 차지하는 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강의 다리를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가 낮았지만은 이 살고시 다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3D로 그 당시에 이제 살고시 다리를 뭐 콘크리트만 갖고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리 동발을 세우고 긴 돌을 가운데 놔갖고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세 줄의 돌을 깔은 뭐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행당동에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 58번지에 있는 조선시대의 가장 긴 돌다리를 그대로 재현을 다시 해놨는데 이걸 지금 1967년도에 사적 제160호로 지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당동에 이런 다리도 한번 가갖고 다리 한번 직접 건너 보는 거 좋습니다. 이게 196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조선시대에 이 다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서울 내에. 섭다리 수심이 얕은 하천의 다리는 섬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뭐 요런 다리도 뭐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한강의 나루터와 다리를 알아봤다면은 이제 이게 뭐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수